지금 전기 판매를 생산자가 곧장 소비자한테 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저는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럼 망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기보다 네. 지난번에 망산업 한 말씀하셨잖아요. 망산업. 망산업 중에서 특히 나 망산업 전부 다를 꼽지 않았나. 철도 같은 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근데 가스, 전기 그다음에 수도 이게 없으면 생존 위협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경쟁체제 도입을 해서 이게 만약 민간이 독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예, 그렇겠네요. 예, 생각을 그래서 해봐도. 나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넘을 때까지는 이건 나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인데 하나는 믿을 수 없는 우리 사회 현상을 물어보는가 하면 에너지 과소비예요. 전기값이 너무 값삽니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일본만 해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우리가 훨씬 더 값삽니다. 네.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네네네. 값싼데 미국보다 약간 사고 그런데 가정용 전기는 그래도 누진제가 있잖아요. 누진제가 있어서 어지간한 중산층 이상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한 서너 배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산업용 전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산업용 전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낭비가 심해요.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가 100원이면 산업용 전기는 한 70원밖에 안 하고요. 이게 또 많이 쓰면 이 누진이 아니고 영누진식으로 돼 예, 있어요. 영누진 그래서 많이 쓸수록 이제 좀 우리나라가 혜택을 지금 받는군요. 어느 상황이냐 하면 포스코라든가 뭐 인천제철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가정용 전기를 쓰는 국민들이 1년에 수천억씩 돈을 대주고 있어요, 지금. 한전이 가정용 전기는 비싸게 팔고 누진제를 적용하고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는 값도 싼 데다가 할인 제도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가정의 소비자들에게 돈을 뜯어다가 대기업들한테 돈을 퍼주는 방식의 요금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돈 조금 너무 오버하신 것 같은데. 왜 오버예요, 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이 가정용 전기에 누진돼 있는 이 사람들은 엄격히 말하면 제값을 거의 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진세 밑에 단계 그리고 산업용 전기 요 대부분의 적자는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셈이 돼 버린다. 아니 세금이면 좋은데 전기 쓰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전기만 있었다고 세금을 내냐고요. 뭔가 우리 이 보전을 해주는. 아니 삼성전자를 키우는 건 좋다고 봐요. 근데 삼성전자를 키우는데 왜 가정에서 전기 쓰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키우냐고요. 아니 근데 일단 결론은 뭔가 하면 가정용 전기에서 현재의 누진제도는 좀 불합리한 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합리하죠. 예, 지금 4단계인데 너무 불합리해요. 어쨌든 가정용 전기도 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OECD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니까 전기 싼 건 OECD에서 당연하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낮아요. 아니, 우리보다 멕시코가 좀 더 낮으니까 이제 한두 개 빼면 멕시코 우리가 빼고. 맨 바닥에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뭐 OECD 밑에서 3위라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해줘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여기 전기 쓰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자력 발전이며 화력 발전 때문에 뭐 안전 문제라든가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뭐 초미세먼지 많은데 전력 사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산업용 전기를 싼 값에 퍼주니까 기업들이 전기 사용을 줄이냐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에너지 부족하다고 하고 계속 발전소 짓고 그럼 국민들은 미세먼지 맛이 다 죽으라고 지금 발전 용량은 그거 진짜 원래 문제가 많은 그 거예요. 10년 장기 계획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요. 요 사이는 조금 이제 그 매년 한 1.5%씩 내는데 불과 한 3, 4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5%씩 막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판국에 무슨 전기를 무슨 민간 기업이 와서 전기를 무슨 한전 안 거치고 뭐 민간하고 사고 팔고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황당한 얘기고. 내가 보기에는 전기의 그 소매를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마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그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민영화를 하면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뭐냐? 민영화하면 첫째 독점이 없어진다. 그렇죠. 두 번째는 부패가 없어지더라. 세 번째는 적자가 없어진다는 거 효율화가 됨으로써. 네 번째는 관료주의가 없어지더라. 그 얘기만 들으면 진짜 관료주의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비능률이 없어진다.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민영화하면 위험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역시 독점이에요. 민간 이 독점. 거대 자본이 먹어서 민간 독점을 하게 되면 그냥 독점이 아니고 이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독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의 인상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 사이 또 민영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거론되는 것이 일자리가 축소된다. 공기업에는 일자리가 많이 보장이 되는데 민영화가 되면 구조조정, 그렇죠. 이 늘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영화를 두고는 아직도 찬반 논란이 많은데 내가 살펴보니까 가스, 이 전기 이건 민영화 아주 많이 됐고 수도는 내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수도는 민영화된 아직도 나라들은 공기업이 많을 거예요. 민영화된 나라들은 값이 비싸요.
뭐 일본도 아, 저는 그러니? 사실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나하고 생각이 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똑바로 좀 하자고요. 뭐 민영화는 뭐 좋다고 그거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에서는 이게 경쟁 체제가 도입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민영화를 하니까 무조건 요금이 올라가더라. 아 그런 생각도 예, 했던 거다. 이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 아, 100%예요, 올라가는 아니, 거는. 가령 우리가 지금 전기를 민영화를 하잖아요. 요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원가에 이익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공기업이니까 적자 구조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보전하면 되니까. 어차피 공기업 부채는 계속 늘어나요. 지금 이제 민영화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이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 5개를 포함해서 12개 기업은 그러니까 공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 12개는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를 갚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적자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광물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그 뭐 가스전, 석탄광 이런 비싼 거 알짜자선 다 아, 팔았잖아요. 거기는 쓸데없는 짓을 엉터리로 하다가 예. 빚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아니 뭐 저 국민들한테 전기 팔고 뭐 가스 팔아가지고 망한 회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한전 같은 경우는 그 부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러니까 몇 년 전에는 일반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했잖아요. 네. 왜 전기값 안 올리고 원가 이하로 팔아서 우리 주주 이익을 해치느냐 이러니까 한전은 흑자 여부, 적자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일정 부분 배당이 돼요. 무조건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그나마 공기업이니까 요금 안 올리고 있는 거지. 민간 기업 같으면 벌써 올렸다니까요. 이윤도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 딸이 그 지금 뭘 의심받는가 로스쿨 하면 가는 거. 법사위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했다. 이걸 경력으로 해서 로스쿨에 입학을 했다는 지난번에 그 의혹을 로스쿨 받는 뭐 거예요. 입학에도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았잖아요. 근데 논란이. 하필이면 또 서영교 의원이 사시 존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한 분이거든요. 이래서 그렇게 또 이 상황이 그렇게 사시 되네요. 존치주의자들 또 반 로스쿨주의자들의 그 공격 대상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던데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 정신이 나갔지. 뭐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아니 물론 이래요. 예전에는 제가 제 경험인데 제가 1988년도에요. 네. 이해찬 초선 의원의 보좌관이 되었을 네네. 때 월급을 제가 25만 원 받았어요. 네. 처음에. 보좌관 봉급의 한 5분의 1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국회 보좌 인력이 운전기사 포함해서 4명밖에 없을 때여가지고 10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10명이.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면 더 네네네. 많아요. 네. 지금은 인턴까지 하면 9명. 예, 이해찬 의원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 사람을 더 씁시다. 우리 운동권에서도 맨날 없이 살았는데 그냥 4사람 봉급으로 10명이 나눠 쓰지 뭐. 그렇게 나눠 썼어요.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정말 좌파식 그 생활을 했네. 네, 그래서 한 1년 그렇게 하다가 아이, 생활이 안 돼서 이러면 안 되니까 돈 좀 만들어 오세요. 후원금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해소를 하긴 했는데 네. 보좌관이 후원금 낸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 요새 우리 의원님이 어려우신 것 같아. 난 뭐 좀 형편이 괜찮으니까 다만 100만 원씩이라도 한 5달이라도 해드려야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네, 해. 네, 자발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은 가족을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일에. 가족을 자기의 공적인 일과는 최대한 분리해야 돼요. 근데 오빠한테 급여를 줬는데 뭐 2년 동안 2,760만 원이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오빠 문제는 나는 서영교 의원 말에 납득이 좀 갑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친척들밖에 뭐 돈을 안 안 받았다 받았다니까. 그러더니 그럼 뭐 내가 처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회계 책임자를 누가 해주느냐고요. 그렇지. 오빠가 믿을 만하니까 했겠지. 근데 오빠한테 급여를 안 주면 오빠가 그럼 나한테 걸리니까. 불법 정치자금 준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으니 오빠가 급여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냥 어쩌다가 딸 하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동생까지 어쩌다 있고 오빠 뭐. 하나면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동생 하나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